아침 7시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 햇빛이 들어온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물은 잔잔하고 공기는 쌀쌀하다. 10월의 첫째 주였다. 거실의 벽에는 액자 하나가 붙어 있다. 그 속에는 2명의 소년이 있다. 까만 머리, 같은 높이, 거의 똑같은 얼굴. 쌍둥이였다. 이름은 준성과 준호. 2살 아래 형제처럼 보이지만 생년월일은 같다. 정확히 10살 쌍둥이. 같은 산모의 뱃속에서 나온 유전자를 공유하는 형제. 액자 옆에는 또 다른 사진들이 있었다. 2아이가 100일 맞을 때의 사진. 첫 번째 생일 케이크 앞의 사진. 유치원 입학식 날의 사진. 모든 순간에 2아이는 같았다. 구분 불가능할 정도로. 부엌에서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준성아, 어서 와. 밥 다 했어. 목소리에는 밝음이 담겨 있었다. 마치 아이를 부르는 게 아니라 반려동물을 부르는 것처럼 톤이 올라갔다. 자상하고도 어딘가 과장된 톤이었다. 마치 누군가를 설득해야 하는 톤. 아니, 격려해야 하는 톤. 준성이가 거실에서 나타났다. 학용품이 든 파우치를 들고 있었다. 그의 움직임은 조금 어색했다. 마치 로봇처럼 부자연스러운. 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듯한 움직임. 한 발 한 발을 신중하게 내딛는. 마치 자신의 몸을 제어하기 위해 집중하는 듯한 걸음걸이. 엄마는 준성이의 머리를 쓸어내렸다. 우리 준성이 오늘도 잘했어. 밥 먹고 학교 가자. 거의 같은 시간. 침실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준호야, 일어나. 학교 늦겠다. 목소리에서는 박박거림이 느껴졌다. 불만과 서둘러야 한다는 다급함이 섞여 있었다. 마치 누군가를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내리는 톤. 이전의 밝음과는 달리 중립적이고 차가운 톤이었다. 준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눈은 또렷했다. 엄마의 톤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침대에서 내려오는 속도가 빨랐다. 거의 뛰어내렸다고 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의 손가락은 이미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옷을 입고, 양말을 신고, 가방을 챙기는 모든 움직임이 효율적이었다. 마치 연습된 동작처럼. 거실에서 준성이는 밥을 먹고 있었다. 숟가락질이 정확하지는 않았다. 가끔 밥이 입 옆으로 떨어졌다. 엄마는 천천히 먹으라고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약간의 한숨이 섞여 있었다. 무의식적인 한숨이었다. 인내심이 조금씩 달아가는 소리 같은 한숨. 엄마는 준성이의 옆에 서서 그의 먹는 모습을 지켜봤다. 마치 감독이 배우를 감시하는 것처럼. 준호가 식탁에 앉았다. 어제 학교에서 받은 수학 시험지를 들고 있었다. 100점. 아무 X 표시도 없는 완벽한 100점. 아예 빨간 줄도 없었다. 엄마는 한눈에 그것을 보았다. 아, 그것을 놓칠 리 없었다. 준호 너 100점이냐? 엄마의 목소리가 확 올라갔다. 아까 준성이에게 했던 톤과는 완전히 달랐다. 신남, 자부심, 자랑스러움. 모든 감정이 한 번에 터져나왔다. 마치 복권이 당첨된 것을 깨달았을 때의 그런 톤. 엄마의 입가도 올라갔다. 흐뭇한 미소가 피어났다. 준호는 밥을 한 숟가락 떠먹으면서 말했다. 응, 다 마쳤어. 어렵지 않았어.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아, 엄마의 목소리 톤에서 나온 것이었다. 엄마가 자신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려줬다. 우등생, 똑똑한 아이, 특별한 아이. 준성이는 여전히 밥을 먹고 있었다. 숟가락질은 정확하지 않았지만 한 입 한 입 성실하게 집어넣고 있었다. 그는 형의 100점 시험지와 엄마의 얼굴을 번갈아 봤다. 무언가를 느꼈을 것이다. 아이라도 느낄 수 있는 무언가. 자신이 놓치고 있는 무언가. 자신에게 없는 무언가. 엄마는 준호의 등을 토닥거렸다. 와,
우리 준호 정말 똑똑하네. 너는 정말 다르구나. 진짜로. 그 말은 칭찬이었다. 명백한 칭찬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말은 준성이를 향한 무언의 비교였다. 너는 다르다. 너의 형제는 다르지 않다. 너의 형제는 못한다. 그렇게 해석되는 말. 준호는 밥을 계속 먹었다.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 뿌듯함일까? 아니면 죄책감일까? 아직 어린 마음으로는 구분이 되지 않았다. 다만 엄마의 톤 변화, 엄마의 눈빛 변화, 그 모든 것이 준호의 가슴에 파고들었다. 깊숙이. 이것이 옳다는 느낌. 이것이 자신의 역할이라는 느낌. 준성이는 밥을 다 먹었다. 엄마는 준호에게만 말했다. 준호,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 아, 그리고 너 학교에서 친구들이 많지? 말이 이어졌다. 엄마는 준성이에게는 묻지 않았다. 마치 그 질문이 준성이와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준호는 대답했다. 응, 나 반장이야. 반장. 목소리에는 자랑이 들었다. 어린 나이에도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고 있었다. 엄마의 눈이 더 밝아졌다. 마치 준호가 금메달을 따온 것처럼. 아니, 국가대표 선수가 된 것처럼. 그 정도의 기쁨이 엄마의 눈에 담겨 있었다. 준성이는 입을 닫고 있었다. 학교 가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신발을 신었다. 가방을 들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에게 물어보지 않았다. 아무도 그의 학교 생활에 대해 묻지 않았다. 마치 그가 학교를 가지 않는 것처럼. 마치 그의 학교 생활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서던 아침. 거울에 비친 두 아이의 모습은 정말 똑같았다. 얼굴도, 키도, 옷도. 쌍둥이는 맞았다. 같은 유전자, 같은 집, 같은 부모, 같은 학교. 하지만 그들을 둘러싼 세상은 이미 다른 색깔로 칠해지고 있었다. 준호를 향한 세상은 밝고 따뜻했고, 준성이를 향한 세상은 흐릿하고 차가웠다. 거리로 나선 두 아이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어라, 쌍둥이네라고 했다. 같은 말, 같은 놀람. 하지만 준호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준성이를 재빨리 남겨두고 앞으로 나아갔다. 마치 준성이가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 습관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지는 오래였다. 벌써 뿌리가 깊었다. 학교, 교실은 평온했다. 아침 조회 시간. 선생님이 나타났다. 수학시험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이었다. 아이들은 모두 제자리에 앉아 있었다. 누구는 긴장했고, 누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교실의 공기는 긴장과 기대가 섞여 있었다. 선생님은 먼저 문제를 일으킨 학생들의 이름을 불렀다. 30점대, 40점대. 그때마다 한숨 섞인 목소리로 다음엔 더 열심히 해라고 말했다. 아이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부끄러움. 그것이 교실을 지배했다. 선생님의 톤, 아이들의 표정, 주변 학생들의 시선. 모든 것이 넌 못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 다음은 60점대, 70점대 학생들이었다. 중간, 정도네. 괜찮은데 좀 더 노력하자는 식의 평가가 내려졌다. 이들은 부끄럽지도 자랑스럽지도 않았다. 그저 중간, 존재하지만 주목받지 않는 위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목소리가 달라졌다. 그리고 이번엔 또 다른 만점자가 있는데요. 준호 학생입니다. 선생님이 준호의 이름을 불렀다. 말투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전의 담담함에서 벗어나 신남과 자부심이 담긴 톤으로. 마치 대통령이 국민훈장을 시상하는 것처럼 엄숙하고도 영광스러운 톤으로. 교실의 시선이 준호에게 집중했다. 여러 아이들이 엄지손가락을 세웠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 모든 시선이 한 명의 소년에게 향했다. 준호의 얼굴에 피가 돌았다. 자랑스러움.
그것이 그의 얼굴을 채웠다. 준호는 일어서서 90도로 인사했다. 선생님도 미소 지으며 박수를 쳤다. 다른 학생들도 함께 박수를 쳤다. 가슴이 부풀었다. 이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승리였다. 영웅이 되는 순간 그 교실 한쪽 구석에서 같은 반에 있는 준성이는 묵묵히 듣고 있었다. 동생의 이름, 동생의 칭찬, 그의 심장은 조금 빠르게 뛰었다. 아, 혹시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시험지를 들고 있었다. 시험지는 이미 구겨져 있었다. 손에 쥐어질 때부터 혹은 받을 때부터 점수는 65점. 낙제는 아니었지만 뛰어난 것도 아니었다. 중간, 애매한 점수, 아무도 부르지 않는 점수. 그는 어제 밤 2시간을 공부했다. 엄마가 준호에게 숙제를 도와달라고 했지만 결국 준성이는 혼자 문제를 풀어야 했다. 힘들었다.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여러 번 읽어야 했다. 수학 기호도 한 번에 이해되지 않았다. 이건 뭐지? X가 있다는 건 뭐지? 어디에 숫자를 넣어야 하지? 계산기를 만지작거렸다. 다시 생각했다. 다시 읽었다. 한 문제에 10분이 걸렸다. 하지만 그는 계속했다. 포기하지 않았다. 노력했다. 자신의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65점이 나왔다. 선생님은 준호의 소개를 마치고 다른 일로 넘어갔다. 65점은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 이름도 불려지지 않았다. 적당한 점수라는 사일렌스. 그것이 모든 것을 말했다. 아무도 준성이를 쳐다보지 않았다. 아무도 그를 격려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를 보지 않았다. 준성이는 시험지를 다시 들었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에 살짝 밀어놨다. 마치 그것이 없는 것처럼, 마치 자신이 없는 것처럼. 점심시간, 아이들이 급식소로 내려갔다. 준호는 친구들과 함께 내려갔다. 그의 주변에는 항상 누군가가 있었다. 수학을 잘하는 학생, 반장을 하는 학생, 인기 있는 학생. 그래서 준호는 항상 수많은 친구에 둘러싸여 있었다. 마치 별 주위의 행성들처럼. 준호, 너 진짜 똑똑해. 너 어떻게 그렇게 다 풀어? 친구들의 질문이 쉬지 않았다. 준호는 계속 대답했다. 그냥 열심히 해. 너 나중에 뭐 되고 싶어? 또 다른 질구. 한의사, 의사. 아니면 판사. 준호의 미래는 이미 정해진 것 같았다. 고등교육, 성공, 명예. 그 길이 순탄할 것이라고 모두가 믿었다. 준성이는 혼자 내려갔다. 급식을 받고 한자리에 앉아 먹었다. 옆에 앉을 아이가 없었던 게 아니라 알게 모르게 그렇게 되었다. 누군가는 의도적일 수도 있었고 누군가는 무의식적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다. 혼자, 항상 혼자. 저녁이 되고 집으로 돌아갔다. 엄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뉴스 시간이었다. 두 아이가 나타났을 때 엄마의 눈빛이 변했다. 이미 습관화된 그 변화, 마치 신호등 같은 변화, 초록불과 빨간불의 변화. 준호, 우리 준호 왔어? 목소리가 밝았다. 엄마는 TV에서 눈을 떼면서 준호를 봤다. 심지어 TV 리모컨까지 내려놨다. 너 오늘 뭐 했어? 학교에서 뭐 있었어? 준호는 학교에서의 자신의 경험을 말했다. 시험, 친구들, 선생님, 모든 것. 엄마는 열심히 들었다. 때로는 웃었고, 때로는 감탄했다. 와, 그래, 정말? 엄마의 관심은 깊었다. 준성이는 신발을 벗으면서 엄마, 난 왔어라고 말했다. 목소리는 작았다. 희미한 톤, 기대가 아예 없는 톤. 엄마는 TV를 다시 켰다. 시선은 화면에 있었다. 응. 어서 손 씻고 밥 먹어. 그것이 전부였다. 아무것도 없었다. 질문도
관심도, 눈길도. 준호는 학교에서 뭐 있었어? 라는 질문은 있었지만 준성아, 넌 뭐 있었어? 라는 질문은 없었다. 그런 질문이 나오려면 엄마가 준성이에게 관심을 가져야 했다. 하지만 엄마는 이미 습관적으로 준호에게만 관심을 쏟고 있었다. 마치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학교 다녀와 집에 앉은 준호는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학용품을 완벽하게 정렬했다. 펜 하나, 지우개 하나, 필기구 하나하나가 모두 일렬로 놓여야 했다. 그것이 정신을 안정시켰다.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마치 의식을 행하는 것처럼. 준호는 책상 앞에 앉았다. 그의 책상은 이제 거의 성역이 되었다.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공간. 준호만의 작은 우주. 그곳에서 준호는 시간을 잃었다. 1시간, 2시간이 흘렀다. 학교에서도 준호의 변화가 보였다. 아이들이 노는 시간, 준호는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시간, 준호는 계산 문제를 풀고 있었다. 마치 자신이 멈추면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듯이. 쉬는 시간이 없었다. 휴식이라는 개념이 없었다. 오직 공부, 오직 노력, 오직 우수함을 유지하는 것. 선생님이 준호에게 묻기도 했다. 준호, 넌 왜 항상 책만 읽어? 친구들이랑 놀아도 돼. 순진한 조언이었다. 하지만 준호는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것은 조언이 아니라 도전이었다. 나는 잘해야 한다. 계속, 항상. 그리고 준성이에 대한 태도가 확연히 변했다. 등하교할 때 준호는 준성이와 함께 가지 않으려고 했다. 다른 친구들과 가려고 했다. 준성이가 처음에는 따라오려고 하면 준호는 넌 왜 자꾸 따라와? 너는 넌대로 가라고 말했다. 목소리에는 부끄러움이 담겨 있었다. 형이 동생을 부끄러워하는 모습. 그것도 자기 자신의 다른 얼굴을 가진 동생을 부끄러워하는 모습. 자신의 거울상을 부끄러워하는 모습. 학교 축제 때였다. 준호는 주최 측이 되어서 여러 역할을 맡았다. 반장이면서 여러 행사에 참여했다. 얼굴도 많이 알려졌다. 준호야. 좋은 일 고마워 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 그는 모두의 영웅이었다. 그런데 축제장을 돌아다니던 준호는 우연히 준성이를 만났다. 준성이는 한 부스에서 미술 활동을 하고 있었다. 발달장애 아이들을 위한 특수 부스였다. 엄마의 결정이었다. 발달 지원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지만 준성이를 더 도움이 필요한 반으로 옮기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준호는 그것을 보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다. 불이 나는 것 같은 느낌, 창피, 수치심, 자신과 같은 얼굴을 가진 아이가, 같은 반에 있던 아이가, 지금은 다른 반에 있는 아이가 그곳에 있다는 것. 부모들이 그 부스에 지나가며 한두 번 들어가고 나오는 것. 보모, 치료사, 심리상담가로 보이는 어른들이 곁에 있는 것. 그리고 자신은 그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것. 그 모든 것이 준호를 압박했다. 무겁게 압박했다. 자신은 반장으로 영웅이었고 동생은 특수반의 아이였다. 자신은 축제를 주도하고 동생은 부스에서 색칠하고 있었다. 자신은 나머지 반 친구들이 자신을 칭찬하는 와중에 동생은 혼자 있었다. 그 순간 준호의 마음에 무언가 부서졌다. 형으로서의 책임감이 증오로 변했다. 아니, 증오가 아니라 자신으로부터의 거리두기였다. 나는 저 아이가 아니야. 절대 저 아이가 될 수 없어. 나는 다르니까. 나는 아주 다르니까. 준호는 준성이가 있는 부스를 빠르게 지나쳤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마치 그곳이 없는 것처럼. 마치 시간이 빨리 감기되기를 바라면서. 집에 돌아온 준호는 침대에 누웠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천장을 바라봤다. 시간이 흘렀다. 1시간, 2시간. 주의를 기울여야 할 숙제도
봐야 할 책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의 뇌는 한 가지만 생각했다. 나는 나이고 저 아이는 저 아이야. 우리는 다르고 그건 좋은 거고 나는 이 차이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밤이 되었다. 저녁을 먹을 시간. 엄마가 준호를 불렀다. 준호는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다. 식탁에는 준성이가 이미 앉아 있었다. 엄마가 물었다. 준호, 축제 어땠어? 반장으로서 잘했지. 칭찬의 말이었다. 아무런 의심의 여지가 없는 칭찬. 당연한 칭찬. 준호는 대답했다. 응. 좋았어. 친구들이 재미있다고 했어. 거짓말이었다.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진실도 아니었다. 축제에서 즐거웠던 순간은 거의 없었다. 자신의 우수함을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 자신이 준성이와 다르다는 것을 계속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 그것이 준호를 지배했다. 그것만 생각했다. 밤이 깊어졌다. 준호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복통이 시작되었다. 가끔 있던 복통이 이제는 자주 생겼다. 거의 매일 밤이었다. 아, 이것이 사실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축제 때부터? 아니면 엄마가 자신에게만 집중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처음에는 가벼운 통증이었다. 아침이 되면 사라지곤 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주가 지나가면서 통증은 더 심해졌다. 밤마다 준호는 배를 부여잡았다. 소리 없이 우는 모습으로. 엄마는 한 번도 듣지 못했다. 방음이 잘 되어 있었거든. 아이들의 변화에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할 사람은 엄마였다. 하지만 엄마는 자신의 습관 속에 갇혀 있었다. 그 습관은 무의식적이었고 그래서 더 강력했다. 습관은 반복의 산물이었다. 하루하루가 쌓여서 고착된 행동 패턴. 엄마의 하루는 항상 비슷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을 깨웠다. 그때의 톤이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준호에게는 밝은 톤, 준성이에게는 담담한 톤. 이것은 의식적인 결정이 아니었다. 그저 일어나는 일이었다. 마치 호흡하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한 번 시작된 일은 계속되었다. 엄마는 준호의 학교 소식을 물었다. 거의 매일. 오늘 뭐 있었어?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친구들은 뭐라고 했어? 질문의 홍수였다. 마치 준호의 인생을 알고 싶은 기자처럼. 반면 준성이에게는 거의 질문이 없었다. 학교 잘 다녀왔어? 라는 인사가 전부였다. 그리고 그 인사에도 엄마의 관심은 거의 없었다. 엄마는 금방 다른 것에 시선을 돌렸다. 휴대폰, TV, 다른 일들. 마치 준성이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는 것처럼. 엄마의 눈은 항상 준호를 따라다녔다. 준호가 뭔가 하면 엄마의 눈은 밝아졌다. 준호가 좋은 일을 하면 엄마의 입은 웃음으로 옆으로 벌어졌다. 그 눈빛, 그 미소는 준호에게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조건 없이 사랑받는다는 메시지. 아니, 조건이 있었다. 넌 똑똑하면 사랑받아. 넌 우수하면 사랑받아. 준성이가 뭔가 하면 엄마의 표정은 중립적이었다. 준성이가 좋은 일을 해도 엄마의 반응은 담담했다. 마치 당연한 것처럼. 마치 그것이 특별하지 않은 것처럼. 기대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된 거라는 식의 표정. 최선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기준을 맞춘 아이. 그런 식의 표정. 엄마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사실 간단했다. 엄마는 처음부터 준성이의 발달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어떤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가 덜 능력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을까? 같은 쌍둥이인데, 같은 자궁에서 나온 자식인데, 어떻게 다를 수 있냐는 생각. 그것이 엄마의 마음을 지배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뭔가가 있었다. 임신 중에 태아 검진에서 한쪽이 조금 작은 것 같다는 말이 있었다. 하지만 의사는 괜찮을 것 같다고 말했다. 출생 후에는 사이즈가 작지만 시간이 지나면 따라잡을 것이라고 들었다.
그리고 엄마는 그것을 믿었다. 또는 믿고 싶었다. 그래서 엄마는 무의식적으로 준성이의 발달 지연을 부정했다. 그 대신 준호를 우수하게 만들려고 했다. 준호를 준성이보다 높이 올려놓으려고 했다. 마치 그렇게 하면 준성이의 지연이 눈에 띄지 않을 것처럼, 마치 그렇게 하면 준호의 우수함 속에 준성이의 부족함이 묻힐 것처럼. 그래서 준호는 다르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 말 속에는 역설적으로 준성이는 다르지 않다. 즉, 준성이는 못한다는 뜻이 담겨 있었다. 그것을 엄마 자신도 깨닫지 못했다. 엄마 자신도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 엄마는 선의로 이 모든 것을 했다. 그렇게 생각했다. 아이가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준호를 격려하는 것이 좋은 양육이라고 생각했다. 준호의 우수함을 강조하는 것이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엄마는 보지 못했다. 그것이 어떻게 준성이를 상처 입히는지, 그리고 동시에 준호를 압박하는지. 한 가지 더 있었다. 엄마는 무의식적으로 준호에게 너는 다르다는 말과 함께 책임을 주었다. 너는 똑똑하니까 넌 할 수 있어. 너는 준성이와 다르니까 넌 잘할 수 있어. 그래서 넌 열심히 해야 돼. 책임의 무게, 기대치의 높이. 그 메시지는 준호에게 이렇게 전달되었다. 넌 형이니까 동생보다 나아야 해. 넌 우수하니까 계속 우수해야 해. 넌 다르니까 계속 다르게 우수해야 해. 절대 동생처럼 되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 그럼 나한테 버림받는 거야. 엄마의 무의식적 차별은 결국 준호에게 거대한 부담을 주었다. 계속 우수해야 한다는 부담, 준성이가 될 수 없다는 압박, 자신의 우수성을 계속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 그것이 준호를 천천히 병들게 했다. 마치 독이 천천히 퍼지듯이. 어느 날 학교에서 부모 면담이 있었다. 선생님이 엄마에게 말했다. 준호 학생은 정말 우수한 학생입니다만 최근에 좀 피곤해 보여요. 혹시 집에서 너무 많은 공부를 시키시는 건 아닐까요? 아이가 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은데요. 엄마는 대답했다. 아니에요. 저희는 준호한테 특별히 뭘 많이 시키지는 않아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지 하는 심으로 하는 것 같아요. 준호가 알아서 잘하는 것 같은데요. 엄마의 목소리에는 방어가 섞여 있었다. 마치 자신이 비난받고 있다고 느끼는 듯이. 선생님은 계속했다. 그리고 준성이 학생은 어떠세요? 요즘 좀 조용해 보이거든요. 친구들과 별로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해요. 엄마는 표정이 굳었다. 준성이요? 그 아이가 좀 뒤처지긴 하지만 우리는 준성이도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 말에는 확신이 없었다. 약간의 불편함도 담겨 있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마치 자신과는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선생님이 다시 말했다. 저는 전문가의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준성이 학생이 발달 지연을 보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조기 진단과 개입이 정말 중요합니다. 엄마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거부했다. 거의 화내는 톤으로.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은 다 정상입니다. 같은 쌍둥이인데 왜 다를까요? 그냥 개인 차인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따라잡을 거예요. 그것은 희망이 아니었다. 거부였다. 현실의 회피였다. 엄마가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다. 선생님이 준성이한테 뭔가 이상이 있다고 했어. 발달 지연이라고. 황당하네. 우린 그런 걱정을 한 적도 없는데. 남편은 대답했다. 그냥 개인차 아닐까? 아이들은 다 다르지. 그래.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 그냥 내버려 두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엄마의 판단, 혹은 회피, 혹은 부인. 그날 밤, 엄마는 준호의 침대 옆에 앉았다. 우리 준호, 넌 정말 똑똑하구나.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했어. 계속 열심히 해. 알지? 아이는 눈을 감고 있었다. 엄마의 말은 일방향이었다. 그것이 더 강력했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아이의 마음에 그 말들이 꾹꾹 눌러 심어졌다. 준호의 신체는 점점 작아지는 것처럼 보였다. 어쩌면 정말로 작아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스트레스는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한다. 의학적 사실이었다. 밤마다 준호는 침대에서 몸을 웅크렸다. 양쪽 무릎을 가슴에 당기고 손으로 배를 부여잡는 자세. 그 자세로 밤새 자지 못했다. 때로는 정말로 울었다. 눈물 없이. 밤중에 복통은 더 심해졌다. 3시, 4시, 5시. 준호는 화장실로 여러 번 가야 했다. 설사 신체가 정신의 스트레스를 표현하는 방식이었다. 의학에서는 시민성 질환이라고 부르는 현상이었다. 신체가 마음의 고통을 대신 이야기하는 것. 엄마는 한 번 깨어난 적이 없었다. 방음이 잘 되어 있었고 준호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 그것은 약해지는 것이었다. 그런데 약해진 준호는 엄마에게 사랑받지 못할 것이었다. 아니면 그렇게 생각했다. 여름 옷에서 가을 옷으로 바뀌었다. 옷깃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준호의 목과 얼굴이 창백해 보였다. 마치 어떤 것이 그의 생명력을 빨아먹는 것처럼. 그의 피부에 생기가 없었다. 그의 눈에 빛이 없었다. 그의 입 주위에 미소가 없었다. 학교에서도 변화가 보였다. 준호는 더 이상 쉬는 시간에 뛰어놀지 않았다. 아이들이 부르면 가지만 금방 돌아왔다. 5분 정도면 충분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다시 책을 읽었다. 다시 문제를 풀었다. 짜증도 많아졌다. 친구들이 뭔가 말하면 뭐라고 짧게 대답했다. 밤을 지새웠기 때문이었다. 피로가 뇌를 지배했다. 감정 조절이 어려워졌다. 한 친구가 준호에게 물었다. 준호, 넌 요즘 왜 이래? 뭔가 힘들어 보이는데. 순진한 질문이었다. 아이의 관찰. 하지만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괜찮아. 그냥 거짓말. 아이들의 거짓말은 어른들보다 더 순수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 학교 의사실에서 준호를 발견했다. 선생님, 배가 아파요. 또 다른 방문. 이미 5번째였다. 그 주만 해도 의사는 진찰을 했다.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요. 밥을 잘 먹어요? 스트레스는 없어요? 준호는 대답했다. 네, 괜찮아요. 아이는 자신의 고통을 말할 수 없었다. 말하는 것이 약해지는 것이고, 약해지면 엄마가 자신을 버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엄마의 눈빛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집에 돌아온 준호는 침대에 누웠다. 엄마가 목 검사를 했다. 너 감기 걸린 거 아니야? 혹은 뭐가 아파? 엄마의 관심은 순간적이었다. 마치 TV를 켜듯이 켜지고 꺼지듯이 꺼졌다.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요. 준호의 대답. 그래. 그럼 밥 먹고 자렴. 내일이면 괜찮을 거야. 엄마의 말. 근심이 없었다. 있다면 그것은 준호의 건강에 대한 근심이 아니라 준호의 학업 성적에 대한 근심이었을 것이다. 밤이 또 왔다. 밤은 항상 온다. 피할 수 없는 밤. 준호는 다시 복통으로 깨어났다. 3번, 4번, 5번. 화장실을 오가며 밤을 샜다. 아침이 되었다. 엄마가 준호를 깨웠다. 일어나. 학교 가야 해. 목소리에는 확인이 없었다. 준호가 이미 일어나 있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일어나야 하는 시간이 왔으니까. 그것뿐. 준호는 일어났다. 자동인형처럼. 학교에 갔다. 또 다른 하루. 또 다른 투쟁. 또 다른 노력. 주말이 왔다. 준호는 집에만 있었다.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놀지 않았다. 숙제를 했다.
복습을 했다. 다음 주 예습을 했다. 엄마는 보고만 있었다. 자신의 아이가 얼마나 열심인지, 자신의 양육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 엄마는 자신의 친구에게 말했다. 우리 준호 요즘 정말 열심해. 주말에도 공부해. 정말 성실한 아이야. 자랑이었다. 엄마의 자랑. 그것은 또한 엄마의 실패를 숨기는 행동이었다. 자신의 아이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는 안 보고 점수만 본 것. 한 달이 지났을 때 준호의 정신 상태는 더 악화되어 있었다.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수업 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화장실로 나갔다. 준호가 설사 때문이었다. 선생님이 물었다. 준호 학생, 괜찮아? 준호는 대답했다. 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다. 준호는 절대 괜찮지 않았다. 그는 무너지고 있었다.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준호는 여전히 성적이 좋았다. 여전히 반장이었다. 여전히 교사들의 사랑을 받는 우등생이었다. 겉으로는, 안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지만 겉과 안이 다른 삶. 그것이 준호의 현실이었다. 학교 상담사 박성민은 고경력 전문가였다. 20년을 아이들의 마음과 함께해왔다. 그녀는 준호를 보는 순간 뭔가를 느꼈다. 보통 준호 같은 아이들은 상담실에 오지 않는다. 상담이 필요한 아이들은 문제를 드러낸다. 폭력적이거나 무기력하거나 반항적이거나 우울했다. 하지만 준호는 반대였다. 완벽했다. 너무 완벽해서 이상했다. 박성민은 준호를 불렀다.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한번 이야기해보자는 명목으로. 준호, 요즘 어때? 학교는 잘 적응하고 있어? 단순한 질문이었다. 준호는 대답했다. 네, 괜찮습니다. 완벽한 대답. 너무 완벽해서 이상했다. 뭔가 힘든 거 있어? 상담사의 다음 질문.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박성민은 계속했다. 이상해. 너 최근에 학교 의료실 자주 가지 않아? 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그냥 괜찮아. 비밀이야. 여긴 아무도 안 들어. 박성미의 말, 권유가 아니라 친절이 담긴 말. 준호의 눈에 물이 맺혔다. 선생님, 그것으로 충분했다. 박성민은 준호를 의자에 앉히고 물을 갖다 줬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자리에 있어줬다. 아이가 말할 때까지, 아이가 울 때까지. 준호의 입이 열렸다. 계속 웃어야 해요. 엄마가 그렇게 봐요. 준성이와는 다르고 나는 잘해야 하고. 말이 쏟아졌다. 한번 시작된 말은 멈춰질 수 없었다. 댐이 터진 것처럼. 근데 힘들어요. 자꾸 배가 아파요. 밤에 못 자요.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약해지면 안 되니까. 박성민은 조용히 들었다. 전문가다운 침묵. 아이의 말에 방해가 되지 않는 침묵. 그리고 형이니까. 준성이를 도와줘야 하는데. 형이 나도 힘든데. 미안해요. 준성이한테. 도움이 안 되는 형이라서. 준호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우는 것이었다. 엄마 앞에서도 아니고, 친구들 앞에서도 아니고, 이 상담사 앞에서. 오직 이 공간에서만. 박성민은 조용히 기다렸다. 눈물이 닿을 때까지. 그리고 말했다. 준호, 넌 정말 열심히 했어. 그런데 아무도 너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네. 아무도 너한테 이렇게까지 노력할 필요는 없다고 하지 않았네. 그리고 말이야. 넌 완벽할 필요가 없어. 완벽한 아이는 없어. 넌 준호야. 그것만으로 충분해. 준호는 더 울었다. 그 말을 누군가에게 듣고 싶었다. 누군가에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누군가에게. 일주일 후. 준호의 부모는 학교 상담실을 찾았다. 뭔가
잘못된 건가 싶어서 긴장했다. 아이의 성적이 떨어졌나? 아니면 행동 문제가 있나? 그 정도의 불안감. 하지만 박성미가 부르는 순간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했을 가능성도 있었다. 엄마의 표정이 경직되었다. 무언가 낌새를 챈 듯이 박성미는 먼저 확인했다. 준호의 신체 증상에 대해 알고 계셨어요? 질문이었지만 거의 확인에 가까웠다. 준호의 엄마는 대답했다. 네. 그런데 뭐, 소아 문제인 줄 알았어요. 의사도 검진했는데 특별한 이상이 없대요. 박성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검진 결과는 정상이겠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신체 질환이 아니라 시민성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병이 신체에 나타나는 거예요. 엄마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시민성. 그게 뭔데요? 마음의 스트레스가 신체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마음이 고통받으면 신체도 그것을 표현하는 거죠. 복통, 설사, 두통 등등. 사실 준호 학생의 경우 꽤 심각한 스트레스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준호가 무슨 스트레스를? 아빠가 말했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 우등생인데, 인기도 많은데, 부모의 기대를 충족하는데, 박성민은 조용히 말했다.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상담사는 준호의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계속 우수해야 한다는 강박, 준성이와의 비교, 엄마의 무의식적 차별, 모든 것을 담담하게 설명했다. 마치 의료 리포트를 읽는 것처럼 객관적으로. 준호 학생은 현재 심각한 완벽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모님으로부터 온 메시지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제가 그랬어요? 박성민은 대답했다. 네. 의도는 없으셨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준호가 그것을 신체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심각한 신호입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우울증, 불안장애 등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아빠는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박성민은 대답했다. 먼저 준호의 스트레스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것은 기대치를 낮추라는 뜻이 아니라 준호에게 기대치를 다르게 제시하라는 뜻입니다. 완벽함을 요구하는 대신 노력을 격려하세요. 성적이 아니라 그 과정을 칭찬하세요. 박성민은 잠깐 멈췄다. 그리고 말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준성이입니다. 엄마와 아빠가 고개를 들었다. 박성민은 계속했다. 준성이도 아이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자신이 형과 다르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히 힘들어합니다. 추가로 부모님의 무의식적 차별까지 받고 있다면 그 아이의 자존감은 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엄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제가 제 아이한테 그렇게. 박성민은 다시 말했다. 이것은 비난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부모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 다름이 틀림이라고 생각하는 것.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셨습니다. 이제는 변할 수 있습니다. 아빠가 물었다. 그럼 준성이를 어떻게 대해야 돼요? 박성민은 대답했다. 있는 그대로 수용하세요. 준성이가 100점을 못 맞춰도 그것이 준성이의 최선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충분합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조건 없이 주어지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상담이 끝나고 부모는 집으로 돌아갔다. 마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깨달은 느낌이 들었다.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밤, 엄마는 준호의 침대 옆에 앉았다. 아직 깨어있는 준호를 봤다. 준호,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해. 준호는 놀랐다. 엄마가 자신에게 사과한 것은 처음이었다. 엄마 뭐? 엄마가 너한테 너무 많은 걸 강요했어.
너는 완벽할 필요 없어. 그냥 너의 최선으로 충분해.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 준호는 눈물을 흘렸다. 이번엔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다. 안도의 눈물이었다. 누군가 자신의 무게를 인정해줬다. 누군가 자신을 풀어줬다. 그리고 엄마는 준성이의 침대로 갔다. 준성이는 이미 자고 있었다. 엄마는 준성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처음으로 제대로 하는 그 행동. 그리고 준성이의 귀에 속삭였다. 미안해, 준성아. 엄마가 너를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야. 단지 엄마가 그것을 표현하지 못했어. 미안해. 정말로. 시간이 흘렀다. 한 달, 두 달. 가정은 천천히 변해갔다. 변화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스스로 깨달은 변화는 가장 깊은 변화였다. 엄마는 준호에게 더 이상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노력을 격려했다. 준호, 너 어려운 거 있어?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내가 100점이 아니어도 괜찮아. 넌 충분해. 그 말이 준호의 가슴에서 뭔가를 풀어주었다. 압박감, 강박감, 불안감. 그것들이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마치 얼어붙은 겨울이 봄을 맞이하는 것처럼 준호는 처음으로 자신을 직면했다.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돼. 그것만으로 충분해. 준호의 신체 증상도 호전되기 시작했다. 밤마다 오던 복통이 줄어들었다. 처음엔 일주일에 2번 정도. 그 다음은 한 달에 한두 번. 설사도 마찬가지였다. 마음이 편해지면서 신체도 편해지기 시작한 것이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스트레스 호르몬의 수치가 낮아지자 소화기관이 정상화되었다. 신체는 마음의 거울이었다. 학교에서도 변화가 보였다. 준호는 이제 쉬는 시간에 나갔다. 친구들과 놀았다. 웃었다. 진짜 웃음. 억지로 만드는 웃음이 아닌 순수한 웃음. 반장 활동도 계속했지만 더 이상 강박적이지 않았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했다. 그리고 그것이 충분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엄마는 준성이에게 처음으로 관심을 기울였다. 진정한 관심. 준성아, 오늘 학교는 어땠어? 뭐 있었어? 질문이었다. 진정한 질문. 답을 기다리는 질문. 준성이는 처음엔 놀랐다. 엄마가 자신의 하루에 관심을 가진 것은 처음이었다. 어? 엄마, 진짜? 응. 엄마가 너의 하루가 궁금해. 뭐 있었어? 준성이는 하루를 설명했다. 학교에서의 소소한 일들, 친구들과의 일들, 공부하면서 있었던 일들, 모든 것. 서툰 발음으로, 더듬거리면서, 하지만 진심으로. 그리고 엄마는 귀를 기울였다. 진정으로. 그래. 그렇구나. 너 정말 노력하고 있네. 엄마는 너를 정말 자랑스러워. 그 말이 준성이를 바꿨다. 아니, 그 말이 준성이를 회복시켰다. 시간이 더 흘렀을 때 준성이의 표정이 달라졌다. 좀 더 밝아졌다. 엄마의 관심이 자신감으로 변환된 것이었다. 아이는 엄마의 눈빛을 본다. 엄마의 표정을 본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다. 학교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준호는 이제 준성이와 같이 다니기 시작했다. 함께 등교하고 함께 하교했다. 이전의 관성적 태도가 아니라 진정한 형으로서. 준호 넌 왜 준성이랑 다니는데? 친구들이 물었다. 이전에도 같이 다닌 적이 있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였다. 준호는 대답했다. 저 아이는 내 형이야. 오빠니까. 아니, 잠깐. 준호는 형이고 준성이는 동생이었다. 순서는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형제라는 관계,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의 사랑. 그 말 속에는 자랑이 아니라 사랑이 담겨 있었다. 형으로서의 책임감이 아니라 형으로서의 애정. 한 가지 더 있었다.
엄마는 준성이를 발달 전문가에게 데려갔다. 이제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마주하는 것이었다. 전문가는 준성이를 검사했다.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였다. 경경도의 발달 지연. 발달이 느리지만 치료와 교육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 전문가는 말했다. 이것은 나쁜 소식이 아닙니다. 이제 맞춤형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의 지지입니다. 가족의 사랑. 그것이 아이의 가장 좋은 약입니다. 엄마는 물었다. 준성이가 정상이 될 수 있을까요? 전문가는 대답했다. 정상이라는 개념은 환상입니다. 모두가 다릅니다. 준성이는 준성이일 뿐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준성이가 자신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그것을 인정해주면 됩니다. 그 말이 엄마의 마음을 바꿨다. 정상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깨달음.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는 깨달음. 마침내 준호는 상담사를 다시 만났다. 이번엔 치료가 아니라 체크업이었다. 박성민은 물었다. 준호, 어때? 요즘 좀 나아졌어? 준호는 대답했다. 네, 선생님. 밤에 복통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형, 준성이를 이해하게 됐어요. 박성민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게 중요해. 그리고 넌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알았지?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그냥 제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엄마도 그렇게 말해줬어요. 박성민은 준호의 어깨를 토닥거렸다. 치유의 제스처. 시간이 계절을 넘었다. 가을이 겨울로, 겨울이 봄으로. 계절의 변화만큼 이 가정도 변해갔다. 변화는 완전하지 않았다. 인생은 완전한 해결이 없다. 하지만 변화는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또 다른 축제가 있었다. 이번엔 준호는 다른 마음으로 축제장을 돌아다녔다. 자신의 우수함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반장이라는 역할을 하되 그것이 자신의 가치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깨달음 속에서. 그리고 축제장에서 준호는 준성이의 특수 부스를 찾아갔다. 의도적으로. 전에는 피했던 부스를 이제는 찾아갔다. 준성이가 작업한 그림과 공예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심이 담긴 작품들. 색칠이 정확하지 않고 선이 삐뚤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준성이의 노력이 보였다. 준호는 그것들을 본 후 준성이에게 안았다. 형으로서가 아니라 형제로서. 준성아, 정말 잘했어. 정말 좋아. 진심의 칭찬. 준성이는 얼굴이 빨개졌다. 형이 자신의 작품을 진정으로 칭찬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리고 그 칭찬은 100점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준성이 자신에 대한 칭찬이었다. 존재에 대한 칭찬. 집에서의 저녁 시간도 달라졌다. 엄마가 두 아이에게 모두 물었다. 너희들은 오늘 뭐 있었어? 같은 질문. 같은 톤. 다른 아이가 아니라 같은 자식에 대한 같은 관심. 준호가 대답했다. 나는 반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놀았어. 준성이가 대답했다. 나는 그림을 그렸어. 색칠이 마음에 안 드는데 형이 봐줬어. 형이 잘했대. 엄마는 두 아이를 모두 안았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아, 그것이 가장 필요했던 것이었다. 아빠는 말했다. 우리 준호, 준성이는 정말 다르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야. 너희 둘 다 우리의 자식이고 우리는 너희 둘 다를 사랑해. 우리 가족이 특별한 이유는 너희가 다르기 때문이야. 그 다름이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어. 그 말 속에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다. 같음의 가치를 넘어서 다름의 가치를 인정하는 깨달음. 다양성을 존중하는 부모가 되는 것. 그것의 시작. 몇 개월이 더 지났다. 준호의 신체 증상은 완전히 없어졌다. 밤중 복통도 설사도 없었다. 신체가 마음의 회복을 따라왔다.
의학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정상 수치로 돌아왔고, 그로 인해 모든 신체 증상이 호전된 것이었다. 하지만 더 깊은 이유는 마음이 치유되었기 때문이었다. 학교에서도 준호는 변했다. 여전히 우수했지만 강박적이지 않았다. 95점을 받아도 괜찮았다. 완벽하지 않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점수가 아니라 과정을 본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우수함이었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우수함,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우수함. 준성이도 학교에서 변했다. 특수 치료를 받으면서 천천히 진전했다. 100점에 가까워지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페이스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점수는 70점, 72점, 75점. 작은 변화. 하지만 그 변화 속에는 준성이의 노력이 있었고, 부모의 지지가 있었고, 형의 사랑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충분했다. 아니, 그것이 전부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두 형제의 관계였다. 준호와 준성이는 이제 진정한 형이자 동생이었다. 역할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정해진 관계. 형제의 그것의 진정한 의미. 한 번은 학교 친구가 물었다. 준호, 너 준성이 형제 아니야? 그런데 뭐 이렇게 우수한 수준이 다르냐? 아, 여전히 이런 무심한 말을 하는 아이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준호는 다르게 대답할 수 있었다. 준호는 대답했다. 그래, 다르지. 근데 그게 뭐가 문제야? 우린 형제니까. 그리고 다르다는 건 나쁜 게 아니야. 그냥 다를 뿐이야. 그 대답이 준호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었다. 자신의 다름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의 다름도 존중하는 아이가 되었다.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아이가 되었다. 저녁 시간, 가족이 함께 밥을 먹었다. 엄마, 아빠, 그리고 두 형제. 식탁 위에는 모든 아이를 위해 준비된 음식이 있었다. 차별 없이, 사랑 없이가 아니라 사랑으로, 따뜻함으로. 우리 준호, 준성이, 너희가 다르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야. 너희가 형제라는 것이 중요해. 우리 가족은 모두 다르지만 그것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 그리고 우리는 우리 가족을 자랑스러워. 너희를 자랑스러워. 엄마의 말에 두 형제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이번엔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사랑의 눈물이었다. 밤이 되었을 때 준호와 준성이는 침실에서 말을 나눴다. 준호, 고마워. 넌 나를 받아줬어. 처음엔 아니었지만 난 미안해. 준성아, 그리고 고마워. 넌 내 생각을 바꿔줬어. 형, 우린 다를 거야. 계속. 그래. 근데 그게 우리의 차이를 없애진 않을 거야. 응. 우린 형제니까. 응. 형제니까. 어둠 속에서 두 아이는 손을 맞잡았다. 다름을 인정하는 손, 사랑을 나누는 손, 형제의 손. 그것으로 충분했다. 아니, 그것이 전부였다.